글쎄요. 예.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끼죠. 12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9번째 시간 보는 겁니다. 자, 개발 관리 마케팅이라는 파트를 배울 건데 오늘 이게 끝나고 나면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감정 평가라는 이제 마지막 파트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 타이틀만 한번 쭉 달아보고 타이틀만 가장 먼저 총론 했습니다. 총론 끝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수요 공급 이런 거 경제론 했죠. 그 경제론이 끝나고 나서 시장론 했어요. 시장론에서는 뭐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지대 이론 뭐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시장론이 끝나고 나서 부동산 정책 했어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이런 거 했을 거예요. 뭐 예부 효과도 했고, 그 다음에 지역 지구제 토지 정책, 그 다음에 주택 정책에서는 뭐 임대료 규제, 조세 정책, 세금을 누가 많이 내는가 이렇게. 혹시 조세 정책에서 세금을 누가 많이 내는가 그러면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까? 비만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을 여러분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그렇게 특징적으로만 딱 찾으면 된다고. 그러면 조세 정책에서 그동안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비만이야. 비만. 비탄력적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 이렇게. 그거 끝나고 나서 정책론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좋아했던 거 배웠잖아요. 2주에 걸쳐서 뭘 배웠을까요? 투자론 배웠습니다. 투자론에서는 뭐 지렛대 효과, 위험,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거기까지는 재밌었죠. 그 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 그래서 현재 가치 계수, 미래 가치 계수, 저당 상수 그랬어요.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 저당 상수가 나오면 생각나는 말은 뭡니까? 돈 빌리고 갚을 때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저당 상수다. 근데 무슨 조건으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돈 빌렸을 때 이렇게 떠올라주면 된다고. 여기서 한 발 좀 앞서간다면 그러면 저당 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였다. 그거는 이제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하고 같은 말이 뭐다? 저당 상수. 이렇게. 저당 상수하고 같은 말은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그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거 끝나고 나서 현금 흐름 배웠어요. 가능 총소득, 마이너스 공실 및 불량부채, 유효 총소득 이런 거 배웠었죠? 이제 그거 끝나고 투자 분석 기법, 그래서 순수내, 그다음에 뭐 승수 배우고 부채 감당률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투자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금융론 배웠죠. 금융론. 금융론에서는 지분금융, 부채금융 구별해봤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이자율 이야기했잖아요. 고정이자율, 변동이자율. 그거 끝났습니다. 고정이자율 변동이 끝나고 나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계산 문제가 나온다. 자, 이런 말 했고. 그럼 최대 대출 가능 금액까지 끝났으면 돈 빌렸다는 겁니다. 그럼 돈 빌렸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저당 상환 방법,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채증식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자, 그거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걸 배웠잖아요.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배웠어요. 자, 거기까지 배웠고 오늘은 부동산 개발관리 마케팅인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배웠던 거, 지지난주에 배웠던 거, 최근 3주 동안에 배웠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관리 마케팅은 개발이란 파트, 관리란 파트, 마케팅이라는 파트가 조금 나눠진다고요. 이게 한 묶음이 아니라. 그럼 이제 개발에서는 한 2문제 정도, 관리 마케팅에서는 1문제 정도로 출제하는데 어떤 애는 뭐 관리에서 2문제, 마케팅에서 2문제 이렇게 출제할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마케팅에서 2문제를 출제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발 관리 마케팅 이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이 개발 관리 마케팅은요. 사실은 분량은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분량은 많은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서는 특히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투자, 금융, 뭐 정책 전부 다 기출문제가 중요하지만 특히 이 부분이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한다. 자, 이렇게. 그럼 이제 개발부터 이제 가볼게요. 자, 필기노트는 71쪽부터가 이제 개발입니다. 71쪽부터가 이제 개발인데, 네, 이제 필기노트 71쪽. 혹시 필기노트 없으신 분은 기본서 가지신 분들은 390쪽부터가 이제 개발이니까 이제 보자고요. 부동산 개발 나왔으니까 이제 개발의 개념 나오잖아요. 그 개발의 개념이 시험에서 나올 일은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부동산 개발이 뭐냐면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고만 있다. 그러면 토지를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을 개발한단 말은 이 토지에다 뭔가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다가 건물 지었습니다. 이렇게 건물 지었으면 이거 개발입니까? 아닙니까? 개발이에요. 도로 만들었습니다. 개발입니다. 공원 만들었습니다. 개발이에요. 자, 개발이란 개념은 토지에다 뭔가 하겠다. 이게 이제 개발이란 말이에요. 이걸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개발은 토지에다가 노동과 자본이 들어가요. 노동과 자본이 들어가면 뭔가 만들어내요. 공간을 창출하는 거예요. 공간. 이렇게 결합해서 우리 인간이 필요한 공간을 창출해 보겠다. 이게 이제 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공간은, 우리 인간이 필요한 공간은 주거 공간이죠. 주거 공간. 그게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공장. 그 다음에 상업 공간도 있어야 되고, 내조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개발이에요. 이 개발은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시공은 개발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 한 3번 정도 출제해요. 이런 법률이 있어요. 무슨 법률이냐면, 자, 기본소를 좀 봐봐요. 기본소 일단 384페이지, 384페이지를 한번 보자고요. 384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밑으로 갔더니 부동산 이용 및 개발 나오고, 부동산 이용. 그래서 385, 386, 387, 388, 389까지 이 부분은 10년에 또는 15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390페이지 가면, 그럼 이제 부동산 개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개발의 정의 나왔잖아요. 그 정의에서 보면 조성이 한 계량, 건축이 한 계량 이런 거 싸그리 무시하는 거야. 이런 거 안 나와. 선생님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손에 장을 진짜 안 나온다요. 안 나오니까 보실 필요 없고, 동그라미 2번 봐요. 동그라미 2번이 지금 칠판에 있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부동산 개발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학문적으로. 그런데 무슨 법이 있냐면 그 동그라미 2번의 책으로 다시 와서 부동산 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이 법에 보면 부동산 개발이 뭐라고 개념 정해놨어요. 근데 이 법에서 시공은 개발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개발이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부동산 개발을 개념 정의하고 있다고. 요거 이제 외우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요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요거 우리 시험에서 2번 나왔어요. 근데 틀린 말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틀린 말 안 만드니까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혹시라도 형질 변경이 개발이냐고 물어보면 개발입니까? 아닙니까? 개발이잖아요. 대수선이 개발입니까? 개발이잖아요. 리모델링이 개발입니까? 개발.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만 이렇게 나와요. 다만 시공은 개발이 아니다? 아니다. 시공은 개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됐죠? 그거 하나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칠판으로 봅니다. 그럼 부동산 개발의 개념에서는 부동산 개발을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개발을 형질 변경, 그다음에 뭐 리모델링, 대수선 이런 거 다 개발이라고 봤는데 시공은 개발이 아니다. 이거 딱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의 주체, 개발의 주체의 분류. 개발하는 사람이 개발의 주체잖아요. 그럼 국가가 있다, 공적 주체. 그다음에 민간이 있다, 사적 주체. 이거는 봤어요. 이건 언제 봤냐면 저하고 첫 시간에 봤다고. 첫 시간에 12월 달 첫 시간에 이걸 봤단 말이에요. 어디서 봤냐면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에다가 그러면 부동산 개발로 갑시다. 부동산 개발도 부동산 활동이다. 그럼 부동산 개발의 주체는 인간이고 나누면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부분이 있다. 이걸 제가 설명했는데 이제 기억이 없어요. 원래 공부가 그런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적 주체한 개발. 그래서 제가 공적 주체가 국가, 지자체, 공기업인데 그런 건 나오는 시기는 지났어요. 여기서는 기억할 거 공적 주체를 제1섹터라고 한다, 2섹터라고 한다, 1섹터라고 한다. 1섹터.
그럼 공적 주체가 개발하면 공영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사적 주체한 개발. 여러분이 여러분 땅에다가 건물 지었다. 현대건설이 자기 땅에다가 건물 지었다. 그것을 사적 주체한 개발, 민간 개발, 민영 개발 제2섹터라고 하고, 제3부분은 제3섹터인데 이 3부분은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같이 하는 거. 같이. 자, 됐어. 이제 가볍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시공은 개발이 아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 얘는 곧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표 3개는 아니고 한 2개 정도 표입하고요. 부동산 학자 중에 오퍼드라는 사람이 있어. 오퍼드. 그 오퍼드라는 사람이 부동산 개발 과정은 이렇게 7개 단계가 있다. 이렇게 한다고. 요거 동그라미 친 거 이제 앞머리 따서 외울 거라고. 이제 오늘 다 외워야 돼, 이거. 자, 오퍼드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부동산 개발 과정이 이렇게 7개 단계라고 본다. 이렇게 한 거야, 오퍼드가. 그러니까 이 오퍼드의 생각이지 이게 꼭 옳은 말은 아니라고. 또 다른 학자는, 이제 오퍼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고, 다른 학자는 또 다른 표현을 쓴다고. 근데 우리 시험은 거의 대부분이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외우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동산 개발을 한다. 그럼 그 순서가 무작정 개발한 게 아니라 뭔가 생각을 했겠지. 우리 하곡동에 또 우리 강서구에 백화점이 없다. 그런데 강서구 인구는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강서구에 백화점이 없다 그러면 저기 NC백화점이 좀 손하겠지만, 그럼 NC백화점 위에 다른 백화점이 없다. 그래서 강서구의 인구는 굉장히 증가했는데, 내 이제 백화점이 NC밖에 없어서 NC 가기 싫은 사람들은 영등포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강서구에다가 백화점 하나 지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아이디어 낸 거라고, 구상한 거라고. 이건 아이디어 단계, 다른 말로 이제 구상 단계 그러는데, 일반적으로는 아이디어 단계 그래요. 제가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강서구는 인구는 증가하는데, 백화점? 이게 없네. 그럼 백화점 하나 만들까? 아니야. 백화점 만들지 말고,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를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 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디어 냈으면 바로 개발한 게 아니라고. 이제 타당성을 분석해야 돼. 이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개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해요. 개발은 투자하고 똑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여기에 투자가 있고 개발이 있어요. 그럼 개발은 투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넓은 개념에서. 투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의 타당성 분석이야. 그럼 이 부동산이 있으면 투자할까 말까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화폐 시장 가치, 연금의 현가율 이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가능 총수도 이후 총수도 그것 전부 다 이 부동산이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배웠다고. 그러니까 투자 이론에서는 투자할까 말까 그게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개발론에서는 이 부동산 과연 개발해서 돈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을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 투자론에서 타당성 분석할 때 순형가법, 수익성수법, 내부승인법 이런 거 배웠죠. 개발론에서 그대로 다 나오는 거야. 개발론에서. 근데 개발론에서는 순형가법 이런 거 안 배워. 왜? 투자론에서 다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이 개발론에서도 타당성 분석이 과연 돈 될 것인가? 돈 돼야 개발하거든. 돈 안 되면 개발하지 않는 거지. 투자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은 이 부동산이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럼 어느 경우에 투자 가치 있어요? 나가는 돈은 1억인데 들어올 걸 예상되는 돈은 2억이다. 그럼 투자 가치 있는 거잖아요. 개발도 마찬가지죠. 이 부동산 개발한다면, 여기다가 대형 할인마트를 건설한다면 나가는 돈은 토지 매입 비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건축 비용까지 포함해서 약 30억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걸 예상되는 돈이 과연 얼마일까? 이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타당성 분석이야. 타당성 분석인데 아이디어 내고 타당성 분석하는데 타당성 분석을 2단계로 한다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냥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럼 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하곡동에다가 내가 대형 할인마트를 하나 이렇게 건설할 건데 대충 수익과 지출을 따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이란 말이 시험은 안 나오고 대략, 계략적 요 말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야. 계략적으로 수익성을 판단해. 요 수익성을 판단한다는 말은 계략적으로 수익과 지출을 판단해 보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계략적으로 수익성을 판단했는데 수입하고 지출을 이제 예상해 보는 거예요. 대충 수입이 더 크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근데 지출이 더 클 걸로 생각돼요. 그러면 접어야지. 안 되겠구나.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계략적, 계략적, 개괄적.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대충 수익성을 판단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됐어요. 이렇게 수입이 더 클 걸로 판단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절차로 가야지. 그 다음 절차, 그러면 어디다 할 것인가? NC백화점 옆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은 마곡 쪽에다 할 것인지, 이거 판단해야지. 아, 제가 표현 잘못해요. 강속에 백화점이 있구나. 롯데, 그렇지. 롯데 빼고. 내가 표현 잘못했네. 아, 생각해보니까 롯데가 있네. 그 김포공항, 김포 같은 생각이 들어. 김포공항. 거기도 강서구인데. 맞죠? 그러면 이제 부지 모색해야지. 어디다 할 것인가? 요 동그라미 제가 여기다 했는데, 요 컴퓨터가 약간 다르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자, 부지 모색하는 거요. 부지 모색 및 확보. 여기서는 특별한 게 없어요. 사적이 없다고. 그 부지 모색 및 확보를 하고, 여기서 확보했단 말은 샀다는 게 아니에요. 토지를 샀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토지 주인한테 내가 여기 백화점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나한테 파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확보를 했어요. 그 부지까지 확보됐으면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해야 돼. 그걸 타당성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타당성 분석에서는 이제 세 가지 사항을 배울 건데 여기서는 첫 번째 좀 있으면 또 배울 거예요.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수익성을 판단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 세부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한다. 그러면 그냥 타당성 분석하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차이점은 계략적이라고 나오면 예비적이고 구체적, 세부적이 나오면 그냥 타당성 분석이고. 그럼 타당성 분석에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알고 가야 되는데 이 타당성 분석은 법적으로 타당한지, 법적으로.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봐요. 김포공항 옆에다가 내가 건물 짓는데 30층짜리 건물 짓고 싶다. 법적으로 안 돼. 김포공항은 금방은 뭐예요? 고도지구니까. 그 법적으로 타당성 없다는 거예요. 그럼 타당성 분석할 때 세 가지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타당성 분석이 있는 타당한지,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타당한지, 또는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이렇게 세 가지 타당성 분석하게 된다고. 그럼 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돈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죠?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 같아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자, 일단 여기까지요. 좀 있으면 또 나올 거니까. 그럼 이 타당성 분석했더니, 구체적으로 타당성 분석했더니 수익성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또 접어야 돼. 근데 구체적 타당성 분석했는데 수익이 더 많을 거 예상돼. 그러면 그 다음 절차. 돈 빌리러 가야지. 신한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그럼 신한에 돈 빌리면 이제 건설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팔아야지. 마케팅. 이렇게. 이게 오퍼드가 말하는 부동산 개발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출제 형태는 이제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냐면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순서대로. 그래서 앞머리 땄더니 이렇게 돼요. 아, 에, 부, 타, 근, 검, 마. 이렇게 7글자. 아에 부타, 근, 검, 마 순서대로 암기할 거. 그 부동산 개발의 과정, 오퍼드는 과정을 아에 부타, 근, 검, 마라고 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아예 나한테 부탁하지 마라. 돈은. 돈은. 아예 나에게 부탁하지 마라. 돈. 이렇게. 이 다음이 쟁점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게 쟁점이냐면, 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의 자리를 바꿔줘요. 여기에 쟁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쟁점이 안 돼요. 돈 빌리고 건설한다, 이거죠. 건설하고 돈 빌리고 이거 안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마케팅을 앞에다 집어넣어주기도 해요. 마케팅. 그러면 요 순서대로 암기하고, 이제 시험 이 부분에서 여러분 공부할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순서대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의 차이점 요 두 가지만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금융단계가 무슨 단계냐? 절대 시험에 안 내요. 건설이 뭔데요? 시험에 안 내요. 책 보면 금융이 뭐라고 써놨고, 건설이 뭐라고 써놨어요. 그걸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다만 요 마케팅에서 하나만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케팅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가장 나중에 있어요.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럼 시험 물어보는 거야. 마케팅은 개발 초기부터 이루어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개발이 끝났을 때 이루어지는 게 좋을지. 개발 초기부터 이루어져야지, 마케팅은. 그래서 아파트 건설한다든지 상가 건설할 때 상가 짓기 전에 분양 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마케팅 하잖아요. 카다라고 돈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개발이 끝난 다음에 마케팅을 하면 늦어지고 개발 초기부터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마지막에 있는 거죠. 지금 순서는. 그렇지만 마케팅은 개발 초기부터 이루어진다. 요거 하나만. 그러면 아이디어 단계가 뭐냐? 그다음에 여기 부지 모색 및 확보, 금융, 건설 이런 것은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암기, 아이부터 근검마. 그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략적, 개괄적, 대충, 대략적.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 세부적, 법경기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여기서. 자, 이게 오포드가 말하는 부동산 개발의 과정입니다. 자, 이제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이 이제 차이점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기술된다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비적 타당성 분석.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비용을 계략적, 개괄적으로 여기 포인트.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 세부적으로 수익성을 판단한다. 세 가지 측면에서 법, 경, 기. 제가 이거를 물리적이라 했는데 물리적하고 기술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전부 다 세 가지 측면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얘도 여러분과 제가 12월 달에 첫 시간에 이걸 배웠다고. 부동산의 3대 측면, 법경기.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이루어졌다. 그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도 몇 가지 측면? 세 가지. 법경 이렇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엄청나게. 타당성 결과가 동일하여도 개발업자마다 개발 여부는 같다 다르다? 달라져요. 자, 이 토지 개발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가 개발론하고 투자론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 짓는다. 이건 개발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투자예요. 투자. 이 부동산에다 뭐 돈 집어넣어서 뭐 하겠다. 그게 투자거든. 그러면 이 부동산의 투자의 타당성 분석할 때,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할 때 결국은 돈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투자를 했던 거 봐봐요. 이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기대 수익률. 이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기대 수익률이 10%예요. 그럼 투자자에 뭐가 있을까? 요구 수익률이 있었잖아요. 전혀 안 배운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어버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 갑이 있고 투자자 을이 있어 이렇게. 그럼 투자자 갑의 요구 수익률이 8%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이 더 크면 투자하거든. 그건 기억나시죠? 그러면 갑은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갑은 투자하지요. 기대 수익률이 10%인데 갑이 요구 수익률은 8%니까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을은 요구 수익률이 12%예요.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배웠잖아요. 그럼 이걸 부동산 개발로 가면 이 부동산 개발할 때 기대되는 수익률이 10%다. 이때는 투자자가 아니라 개발업자가 된다고. 개발업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그럼 개발업자 갑의 요구 수익률은 8%예요. 그러면 이 갑은 개발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근데 개발업자 을의 요구 수익률이 12%예요. 그러면 개발업자 을은 개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이게 10%로 동일하게 나왔잖아요. 개발업자마다 개발 여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 엄청나게 잘 나온다고. 요즘 좀 뜸하지만. 그러니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략적 끝나고 타당성 분석은 세 가지. 구체적, 세부적, 법경기. 개발 여부는 개발업자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세 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 이제 부동산 개발 개념을 하고 부동산 개발의 과정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부동산 개발의 위험인데 그 위험을 하기 전에요. 투자하고 개발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투자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투자에서 나오는 말은 개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미래의 불확실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의 불확실성은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위험. 그럼 투자에서 위험 배웠잖아요. 위험. 그럼 개발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내가 우리 하곡동에 원룸을 건설할 거야. 대규모 원룸을. 조그만 5층짜리 원룸 건물이 아니라 대규모 원룸을 개발할 건데 근데 완성은 지금부터 해서 1년 후야. 그럼 1년 후에
하곡동에 원룸 시장이 침체해버리면 그럼 내가 사업을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한 거야. 그럼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불확실성이 적어요. 기간이 짧으면.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시험까지는 거의 9개월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불확실성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떤 일로 인해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성인들은,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인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확실성으로 공부를 못할 수 있다고. 그런 게 다 불확실성이야.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지는 거라고. 이게? 그 부동산 개발할 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이 길어지니까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그게 위험이에요. 그럼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에도 위험이 있고 개발에도 위험이 있고. 그래서 투자에서 위험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배웠어요.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겠죠?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제거 감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발에 따른 위험도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투자에서 배웠던 논리가 개발에서 배웠던 논리하고 똑같이 적용된다. 이건 머릿속에 있으면 돼. 자, 이제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을 보러 갑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불확실성이라고 했어요. 불확실성. 그럼 위험이 뭡니까? 불확실성. 그럼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 불확실성이 노출되어 있다. 이걸 위험이라고 한다.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그 불확실성인데 위험은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있다. 개발업자가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전혀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소리야. 투자론하고 똑같잖아요. 투자론에서 위험은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네,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이거 배웠잖아요. 근데 부동산 개발 나오면 불확실성이 위험인데 이 위험은 개발업자가 스스로 통제,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고 영어 말은 안 돼도 우리말도 많은데 근데 우리는 좀 익숙해졌잖아. 컨트롤 그러면 금방 오잖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있다. 통제 가능한 것도 있고 통제 불가능한 것도 있다. 그렇잖아요? 저도 영어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왜?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요즘 특히 젊으신 우리 여성분들을 보면 영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나는 돌봄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케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돌봄보다는 케어란 말이 훨씬 더 익숙해지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특히 주부님들은 얘들 케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어를 썼을 때 좀 더 빨리 들어오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컨트롤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이해되잖아요. 더 쉽게 통제보다는.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위험과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과 통제 불가능,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그럼 이제 생각해봐요. 요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이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O.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떤 것들이 통제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일은 우리 개인이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에서 종부세율을 높인데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국가가 하는 것은. 그럼 국가가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행정이라고 해요. 행정. 그럼 행정에 관한 것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부동산 개발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가받고 하고 허가받고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개발하겠다고 인가 신청했어요. 허가 신청했는데 한 달이 흘러가도 2달이 흘러가도 전혀 국가에서 답변이 없어요. 그럼 저는 가서 빨리 해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는 기다렸어요. 이런 것들은 통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은 시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공사 기간이 한 달만 연기돼도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 개발업자가. 뭐 이자 비용 같은 걸 해서. 그래서 행정의 변화로 만약 예를 들어서 행정의 변화로 인허가 지연됐다. 이렇게 되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한다면 대부분이 땅을 파헤친다는 소리거든요. 그 땅을 파헤치는데 문화재가 발견돼. 매장 문화재가. 그러니까 문화재인지 모르죠. 이렇게 파헤치다 보니까 막 도자기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 신고해야 돼. 문화재청에다가. 그럼 공사 수도비예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와서 거기를 조사한다고. 그 기간이 6개월이다. 6개월 동안 공사 못하는 거야. 그럼 매장 문화재가 출토됐다. 이렇게 되면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매장 문화재 출토는 통제 가능하다. 올까 있을까? X. 행정의 변화로 인한 인허 과정의 지연은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맞습니까? 네, 그네. 자, 그런데 오퍼드라는 또 오퍼드가 나와요.
아까 오포드 나왔잖아요. 오포드가 어디서 나왔어요? 부동산 개발의 과정. 아예 부탁 근검마. 이게 오포드가 한 말이야. 근데 오포드란 사람이 나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을 세 가지로 말한다. 법적 위험과 시장 위험과 비용 위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오포드가 생각하는 견해예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을 법시비라고 해요. 법시비. 앞머리 따서 법에 시비 걸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법시비. 의미하셨습니까? 얘도 한 3번 나오죠.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 있다. 됐죠?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시장 위험이에요. 그럼 이제 법적 위험이 뭐고, 시장 위험이 뭐고,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이 뭔가. 위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위험은? 위험을 다른 말로요? 리스크? 위험은 영어가 2가지 있잖아요. 리스크하고 데인저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리스크예요. 리스크. 그럼 위험은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 그 법적 위험은 법률적 불확실성이요. 그 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검표율 영종률 같은 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률적 위험이야. 위험 불확실성. 법률적 사항은 바뀌잖아요. 그 불확실성이죠. 그게 위험이죠. 여러분들 민법은 법적 위험 없어요. 민법은 바뀔 일이 거의 없다고. 거의. 근데 법적 위험이 가장 큰 법이 뭐예요? 공법. 여러분 공법 배우다 보면 배우는 과정에서 하나의 내용이 2번 바뀌기도 해요. 그게 법적 위험이야. 법률적 사항이 바뀌잖아요. 개론도 약간 법적 위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개론해서 법률하고 관련된 내용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동산 투자회사 공부하면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시험에 나오면 80% 이상이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법의 내용을 제가 자세히 공부하는 거 안 하다가 안 했다고요. 7월달 이후에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거 법적 위험 때문에 그래요.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했는데 5월달에 바뀌잖아요. 그럼 또 해야 돼. 근데 5월달에 바뀌어서 그걸로 끝까지 가면 좋을 텐데 7월달에 또 바뀌면 또 해야 돼. 그러니까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다고. 7월달 이후에 하면 돼. 다만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은 이건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인데 바뀌지 않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게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정. 자기관리는 실체상 회사, 위탁관리, 기업구조정, 명목상 회사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법적 위험은 법률적 사항이 바뀐다는 거. 그게 법적 위험이요. 그 법적 위험이란 법률적 사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뭘까 있을까? 그럼 시장 위험은요? 시장 위험이 위험 불확실성. 시장 상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 바뀌잖아요. 지금은 우리 하곡동에 원룸 시장이 원룸이 부족해서 원룸만 공급하면 다 팔려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원룸을 공급하는 기간이 6개월이 흘러가. 그럼 6개월 후에는 원룸 시장이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시장상의 불확실성이잖아요. 자, 비용 위험은 비용의 불확실성이에요. 내가 하곡동에 원룸 건설 사업을 하면 그러면 약 200억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공사기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연장돼요. 그 다음에 2번째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물가가 올라가요.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가요. 이렇게 돼요.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비용은 만약에 100억이었는데 200억이었는데 그 200억보다 100억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비용이. 그것을 비용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법시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위험이 뭘까? 법시비가 있는데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말이에요. 위험, 불확실성, 법률적 사항이 불확실성, 법률적 사항이 바뀐다. 시장 위험은 시장 사항이 바뀐다. 비용 위험, 내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비용 위험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별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기가 힘들죠. 이게 여러분들 영어를 전공하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럼 이제 법적 위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위험은 법률적 사항의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다. 법률적 사항이 변동한다. 법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근데 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법이. 그런데 2개로 나눠요. 사법하고 공법으로. 그러면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는데 사법적 측면의 위험과 공법적 측면의 위험이 있다고. 그 민법이 바뀐다. 민법. 그 민법적 사항이 바뀌면 이것은 사법입니다. 사법. 민법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동산의 개론만 빼고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서 부동산 개론만 빼고 전부 다 법이에요. 그 민법이 사법이고 2차에는 다 공법이에요.
그럼 공법적 사항이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을 공법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적 위험은 법률적 사항이 변동. 근데 그 법은 공법과 사법이 있는 거야. 그러면 사법적 측면이 변동했다. 그래서 사법적 위험. 공법적 측면이 변동했다. 공법적 위험이야. 그럼 여기 토지형 규제가 나왔네요. 그럼 토지형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야. 그러니까 지역지구제가 나오면 그러면 중심상업적은 건폐율이 90%, 자연환경 보존적은 건폐율이 20% 이렇게 된다고. 그럼 내가 이 토지를 사서 건축물을 건축할 건데 토지를 살 때는 중심상업적이었어요. 근데 그럴 일 없지만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살 때는 중심상업적이어서 건폐율이 90%였어요. 영존율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사서 내가 10층짜리 여기다가 원룸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내가 이거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용도직이 바뀌어요. 용도직이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바뀌어요. 그럼 10층짜리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토지용 규제가 바뀌었잖아요. 지역지구제가 바뀌었잖아요. 이것은 민법에서 배워요? 공법에서 배워요? 공법. 이것을 공법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역지구제, 건폐율, 영존율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걸 공법적 위험. 그러면 사법적 위험은 민법에서는 토지형 규제 이런 말 안 한다고. 민법에서는 하는 말이 소유권이 어떻고 지상권이 어떻고 임차권이 어떻고 맨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민법에서 배웠던 권리가 나오면 그것은 사법적 위험이에요. 그러면 소유권 관계의 변동이 나타났다. 이런 거라고요. 제가 이 토지를 사서 개발할 건데 이제 쭉 토지가 있으면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인데 제가 이 2번지 토지를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할 건데 근데 3번지 토지 소유자가 저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이거 경계를 다시 측량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그럼 뭐라 하냐면 이게 지금 당신이 여기까지 당신 토지라고 생각하는데 3번지 토지가 토지 소유자가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3번지 토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막아요.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와서 이거 공사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근데 이제 실제로 측량해 보니까 여기까지가 3번지 토지야. 3번지 토지. 그렇죠? 그럼 소유권 관계 변동이 발생했죠? 이런 것들을 사법적 위험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됐어. 그러면 법적 위험은 법률적 상의 변동이고 사법적 위험과 공법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사법적 위험은 소유권 관계 이렇게 했는데 사법적 위험은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이 나오면 사법적 위험이다. 그다음 공법적 위험은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 공법 선생님한테 들었던 내용이 나오면 공법적 위험이다. 의미하셨죠? 그치? 자, 그렇다면 이 법률적 불확실성을 개발업자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왜? 여기 공법이나 사법 이런 것은 바뀔 수 있잖아요. 특히 공법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법 이런 것은. 그럼 이걸 개발업자가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는 시킬 수 있죠. 그래서 법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런 말은 안 돼요.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나온다고. 그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이미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그럼 토지용 계획이 확정됐다.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이 안 바뀐다. 그다음에 용도적이 안 바뀐다. 그런 토지를 사면 법률적 위험을 조금은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법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위험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더 잘 나온 거, 법적 위험보다 더 잘 나온 것은 이제 시장 위험인데 시장 위험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걸 이렇게 잘 내요. 뭐라 하냐면 법적 위험이란 법률적 상의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인데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사법적 위험과 사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법적 측면의 위험이 있다. 뭡니까? X입니까? X.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 이제요. 위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 이제 시장 위험을 이제 앞으로 가야 돼요. 자, 시장 위험. 시장 위험은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 위험을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니까 시장 위험은 이 다음 시간에 하고 이제 비용 위험 갈게요. 지금 부동산 개발했다는 위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험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 법, 시, 비. 법, 시비 중에서 시장 위험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시장 위험은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법적 위험을 했고 그 비용 위험. 비용 위험은 별것도 없어요. 비용 위험이 가장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그 비용 위험의 뜻, 비용의 불확실성, 공사비의 불확실성. 아까 했잖아요. 내가 원룸을 건설할 건데 공사비가 200억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심화,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물가가 상승한다, 공사기간이 연장된다. 그래서 공사 비용이 250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비용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비용위험은 공사기간의 장기화, 건축비 상승 등의 이유로 예상 공사비를 초과할 위험을 비용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용위험은 개발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위험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비용위험이든 시장위험이든 그다음에 법적위험이든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장기는 불확실하다고. 장기.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게 불확실성이야.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은 불확실성이 별로 없죠. 그냥 일기예보도 봐봐. 일기예보도 내일은 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10년 후에 일기예보 맞추라고 못 맞추거든. 그게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기간이 장기화되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면 막 외우고 있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개발기간 길어질수록 당연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비용은 커진다. 그럼 이제 비용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나와요. 이제 패턴을 보면 돼. 아까 우리 법적위험에서 법적위험의 개념, 법적위험은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법적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비용위험도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 비용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해요. 자,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이 토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원룸을 이렇게 건설할 건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현대건설에다 맡겨요. 그럼 현대건설에다 맡기면서 뭐라 하냐면 현대건설하고 이렇게 계약을 할 때 100억에 퉁쳐 그런다고 현대건설한테. 그러니까 현대건설한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이거 10층짜리 원룸을 건설해 주는데 100억으로 끝내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최대가 100억이야 그냥. 내가 최대 100억 주는 거야. 그럼 현대건설은 이거 건설할 때 90억이 들어가든 80억이 들어가든 120억이 들어가든 그냥 다 해줘야 돼 저한테. 이게 최대 가격 보증계약이야. 최대로 100억 딱 주고 나서 다 알아서 해. 그러면 현대건설이 이거 100억 받고 만약에 80억이 공사 끝냈다. 그럼 20억 이익 보는 거야 더. 20억. 근데 120억이 들어갔다. 그럼 저한테 20억 더 내놔라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최대 가격 보증계약이야. 그럼 최대 가격 보증계약 100억으로 딱 하면 100억보다 늘어날 위험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비용위험은 내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최대 가격 보증계약 100억으로 합시다 딱 한 거야. 그러면 공사가 연장되든 비용이 높아지든 나는 100억만 주면 돼. 나머지는 현대건설이 다 알아서 해야 되고. 이게 최대 가격 보증계약. 그러면 최대 가격 보증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최대 가격 보증계약은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OX, X. 법적 위험을 줄인 게 아니죠. 무슨 위험을? 비용 위험을. 자, 이렇게 요 비용 위험이 가장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면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은 불확실성인데, 근데 이 위험은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더라. 통제할 수 없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국가 가는 것들. 예, 법적 위험은 세 가지가 있더라. 법 시비. 법에 시비 걸지 마세요.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위험. 법적 위험은 법률적 상의 불확실성. 법률적 상이 변동한다는 거예요. 사법적 측면과 공법적 측면. 그러니까 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려면 토지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해라. 이것도 3번, 4번 나와요. 똑같게. 그다음에 비용 위험은 공사비가 증가할 위험인데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한다면 비용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 시장 위험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지금 이 시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예, 10분 쉬었다가 시장 위험부터 해서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예.